대한민국 경제의 쇼크.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왔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경제 전체로 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부문별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8월 무역수지 적자액 94조 7,400만 달러입니다. 한 달에 적자가 100억 달러 가까이 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956년 수출 통계, 무역 통계를 낼 때부터 단 한 번도 94억 7,400만 달러가 적자가 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진짜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는 게 특정 부분에서는 이미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역, 다시 말해서 수출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주력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이렇게 말하면 이 수출하고요. 소비하고요. 투자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소비가 살려주고 있는 모양새기는 해요. 그런데 수출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무너지면 저는 당연히 투자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요. 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말입니다. 무역수지가 지금 8월만 이렇게 적자가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따져보면 작년 12월부터 적자입니다. 2월, 3월은 흑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상 적자고요. 중요한 것은 1월에서 8월까지 무역 적자 규모가 247억 2,700만 달러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역 적자 규모입니다. 1996년에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를 냈잖아요. 그 당시에 206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41억 달러가 더 늘어난 수치예요. 진짜 심각하죠. 충격적이죠. 진짜 심각하고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무역 적자를 말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어떤 주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력이. 저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 것 말입니다. 바로 이거 말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의 최악이에요. 지금 4월은 빠지다고 하더라도 5월, 6월, 7월, 8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이렇게 적자 행진을 4개월 연속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위기는 지금 수출이라는 분야지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개선이 될 거냐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보세요. 9월 1일 기준으로 1354.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70.3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외환위기 때는 1962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2000원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원달러 확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1354.9원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역사상 몇 번 없던 그런 경험적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354.9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흑자 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런데 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흑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위기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수까지 망가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7, 8, 9월 달에는 7, 8월 달에는 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처럼 외국인들이 탈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을 시작하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높으면요, 외국인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같은 달러로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한국 주식을 또 회사를 살 때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등락이 이렇게 심하면 외국인들도 못 버틸 겁니다. 1월에서 6월처럼 외국인들이 팔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 징조가 9월 달에 보이잖아요. 9월 1일 하루에요. 하루에 4,931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7월에는 2,45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8월에는 2조 8,983억 원을 사들였지만 9월의 모양새는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까지 탈출하게 되면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뭔가 큰 위기에 어떤 봉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또한 지금 성장률은 0점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분기, 2분기가. 만약에 이 성장률에서 수출이 기하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내수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내수가 붙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가 버텼어요. 민간 소비가 1분기에는 3.6%였는데 지금 2분기에는 마이너스 3.1%로 뚝 떨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수출이 3.6%의 성장률에 기여를 했는데 실제로 2분기에는 수출이 기여도가 마이너스 3.1%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민간 소비는요, 1분기에 0.5%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분기에는 2.9%로 쭉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모양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률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건설 투자나 술빚 투자도 1분기에 마이너스 3.9%에서 2분기에 0.2%, 0.5%로 증가한 것, 그리고 정부 소비가 0%에서 0.7% 증가한 것도 조금의 기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간 소비가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아마 정한진 TV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수출이 최악으로 빠졌죠. 3분기에 수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아질까요? 수출이 상분기에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나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가 문제잖아요. 소비. 만약에 소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쉽게 말하면 버텨만 준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게 만약에 못 버텨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못 버텨주면 최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위기다 위기다 이야기하는 게 저는 지표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민간 소비가 0.5% 마이너스 0.5% 2분기에 2.9%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2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6조 9천억 원의 1차 추경이 있었고요. 62조에 달하는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1차 추경은 뭐 2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풀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뭐 대부분 1분기에 소화가 됐겠죠. 2차 추경은 결론적으로는 2분기에 소화가 되고 있고 지금도 소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3분기부터는 사실 돈이 있을까요?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돈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 땡겨 썼어요. 지방선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다 땡겨 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정부의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소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무너지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 상태에서 소비가 무너지면 최악으로 실제로 갑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서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다가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성장률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소비가 마이너스 되면 기업들 투자 안 합니다. 설비 투자도 안 하고 건설 투자도 안 합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뭐 당장 건축비가 오르니까 건축도 지금 주춤주춤해지잖아요. 그럼 설비 투자도 안 하고 건축 투자도 건설 투자도 안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무역 적자라는 이 분야에 경험 못한 위기가 와 있지만 앞으로는요 자칫 잘못하면 경험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가 지금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아마 애가 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경제 전체에 대한 파악은 이제 끝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야,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망가뜨려 놔서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돈 뿌려서 그냥 받아먹는 데 익숙해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우리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빠르게 지금 현재도 특정 분야에서는 경험 못한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정 분야 소비나 투자에서 경험 못한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위기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뭐 외환 보유고가 지금 4,3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예,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위기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석유 가격을 올려서 국제 유가를 올려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진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서 터진 문제예요. 외환이 부족해서. 그리고 2008년 9년에 일어났던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일어났던 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해져서 금융위기로 발전됐던 거거든요. 게다가 2020년 코로나 위기는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기가 터진 거예요. 지금의 위기는요. 지금의 위기는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위기는 한 번도 없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심각한 위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내재 변수에 대한 위기도 저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가 폭발하는 겁니다. 가계 부채가 폭발하고 자영업자 부채가 폭발하고 기업 부채가 폭발하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요. 내부로부터의 위기는요.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외부로부터의 위기는요. 외부의 어떤 위험 요소가 해소가 되면 풀릴 수가 있지만 내부로부터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이거 극복하기는 진짜 어렵고요. 그 내재 변수가 의해서 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요. 이게 포퓰리즘이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혹은 좀 더 많이 가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경제에 올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권 교체기에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잘 해내고 있거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불도저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경제를 반전을 시켜냅니다.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위기를 저는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내재 변수,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오면 구조적 위기가 오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말입니다. 선진국에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